바이마르 공화국의 뼈아픈 교훈. 명목 화폐가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지난 존 로와 중앙은행 이야기에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고 한 줄기 은빛 희망을 찾아본 다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어떻게 거대한 부를 얻을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직후 독일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화폐를 금과 은으로 상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유보시켰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은 윤전기의 그리고 윤전기에 의한 전쟁이었다. 독일 내 마르크화 유통량은 전쟁 기간 동안 자그마치 4배나 증가했다. 반면에 통화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실감하지 못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중들의 심리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어 한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미친 듯이 화폐를 찍어내는 와중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적어도 그때에는 말이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자 저 아래 숨겨두었던 화폐와 자신감이 물밀듯 터져나왔고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독일 전역을 휩쓸었다. 통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종전 직전 금과 마르크의 환율은 금 1온스당 약 100마르크였다. 그러나 1920년 즈음이 되자 금 1온스를 사려면 1000에서 2000 마르크를 지불해야 했다. 고지요 소매 물가가 10배에서 20배로 훌쩍 뛰어올랐고 전쟁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저축을 해두었던 사람들은 같은 액수라도 1, 2년 전에 비해 상품을 10분의 1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다. 그러나 1920년 후반, 1921년 전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차츰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표면적으로나마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는 듯 보였다. 경기가 회복되고 상업과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에게는 아직 전쟁 배상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화폐 인쇄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 1921년 여름, 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1922년 6월에는 다시 7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치 둑이 터진 것만 같았다. 독일 국민들은 국가 경제와 통화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이미 저축본의 가치가 90%나 폭락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은 앞으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똑똑했다. 이미 하며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화폐에 대한 전 국민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화폐를 손에 쥐고 있다가는 휴지 조각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급등하는 물가가 그들의 구매력을 앗아갈 터였다. 갑자기 모든 국민들이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내일이 없는 양 써대기 시작했다. 화폐는 뜨거운 감자였고 그것을 오래 쥐고 있다가 손을 데일 터였다. 1차 대전 종전 후 독일이 프랑스에 처음 지불한 배상금은 대부분 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철과 나무, 석탄 등의 다양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지불 날짜가 다가왔을 때 독일에는 아무 자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독일이 배상금을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프랑스는 벨기에와 손을 잡고 1923년 1월 독일의 중심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침공한다. 군대는 철강 공장과 탄광, 철도를 점령했다. 이에 대응해 독일 바이마르 정부는 수동적 저항과 비협력 정책을 내세우며 200만 명이 넘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프랑스를 위해 일하지 않는 대가로 월급을 지불했다. 독일 마르크화에 관해 마지막 못질을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정부는 집회 윤전기를 과부하가 되도록 돌리고 있었다. 뉴욕타임즈 1923년 2월 9일자 일면 기사에 따르면 독일은 33대의 윤전기로 날마다 450억 마르크를 찍어내고 있었다. 9월이 되자 그 액수는 하루에 50경에 달했다. 그러나 마르크에 대한 독일 대중의 신뢰도는 정부가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마르크를 찍어내는 관계없이 화폐의 가치는 새 지폐가 시중에 유통되기도 전에 아래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결국 계속해서 더 많이 화폐를 발행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1923년 10월 후반과 11월 초반 독일의 금융체제는 붕괴하고 있었다. 전쟁 전에 신발 한 켤레가 12마르크였다면 지금은 30조 마르크에 육박했다. 빵 한 덩어리는 반마르크에서 2천억 마르크로 올랐고 달걀 하나는 0.08 마르크에서 800억 마르크로 올랐다. 독일의 증시는 전쟁 말기 88포인트에서 260억 포인트로 상승했지만 구매 가치는 97%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것은 금과 은이 유일했다. 금 가격은 온수당 100마르크에서 87조 마르크로 자그마치 87조% 상승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도 가치도 아니었다.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은 금과 은의 구매력이었다.
1923년 11월 15일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마침내 종결되었을 때 독일의 통화량은 1919년 초반 292억 마르크에서 4해 9,700억 마르크로 증가하여 170억 배 이상 팽창했다. 반면에 통화량의 총가치는 금에 비해 97.7% 하락했다. 가난한 이들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늘 가난했다. 이들은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은 집단이었다. 부자들, 최소한 똑똑한 이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집단은 바로 중산층이었다. 간단히 말해 독일의 중산층은 거의 소멸 직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뜻밖의 경제 환경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능력과 수완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은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예전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낯선 세상에 재빨리 적응했고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서 번영을 누렸다. 원래 어떤 계급 출신인지 빈곤층인지 중산층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바뀐 세상에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몇 달 사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베를린 시내의 상업지구 블록을 겨우 그 미십 오온스로 구입할 수도 있었다. 화폐의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구매력을 상실하면서 끊임없이 가난해진 까닭이었다. 반대로 귀금속의 형태로 부를 보관하고 있던 이들은 순식간에 상승한 구매력 덕분에 새로운 부유층이 되었다. 여기서 배울 중요한 교훈 하나. 경제 대격변의 시기에 아무리 거품이 터지고 시장이 붕괴하고 대불황이 찾아오고 통화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서 부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과 은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명목화폐의 강력한 주목을 휘날려 바닥에 납작하게 때려 눕혔다. 덕분에 가짜 돈이 화폐가 아니라 진짜 돈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몇 배가 되는 보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